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국가정보원이 국회에서 그 정보위원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 외 일부 측근들에게 이 업무를 위임한다.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이게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 자체는 사실 비공개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여야 간사들이 나와서 기자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가장 많이 위임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뭐 후계자 내정까지는 아니고 뭐 사실상 2인자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위임 통치라면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건강이 예전부터 사실 안 좋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팩트로 확인이 돼서 그런 건 아니죠? 야, 이게 기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왜 위임 통치?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여야 간사들에게 그러면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 확인을 했어요. 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닌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이유로 든 거는 이제 집권 9년 차거든요. 통치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정책이 실패했을 때 부담이 오롯이 본인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네. 일부 권한을 나눠주면서 이제 책임을 좀 돌리려는 차원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네. 자세한 소식은 조금 뒤에 뉴스데스크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부터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거의 지금 8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네. 쭉쭉 들어오시고요. 저희는 네. 첫 코너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저희 프리데스크에서 선보였던 새로운 코너죠. 이선영 아나운서의 손경제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동기 이름도 그렇게 틀리고. 죄송합니다. 김망호안. 참.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은 했는데 사실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적 네.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은 이제 대면을 못하도록 뭐 집합, 모임 모든 게 금지가 됐는데 네. 이 2단계 조치 때문에 정말 뭐 다들 걱정이긴 하지만 정말로 큰일 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네.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인데요. 네. 진짜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댓글로도 변정우 님이 아시는 분 결혼식 코앞인데 어쩌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안 그래도 뭐 이미 올 봄에 상당히 성수기 때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결혼식 한 차례 연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먼저 보고 오시죠. 지난 4월 결혼식을 하려다 코로나19 여파로 넉 달을 미뤘던 A씨. 다시 잡은 결혼식이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다시 창궐하는 코로나로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거리두기 50인 이상 모임 제한 때문에 하객 수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모든 신부들이 다 속상하죠. 지금 입장에서는. 한 번 미뤘던 거라 미루기도 그렇고. 그런데 하객 1인당 4만 원씩, 이미 계약한 식사비 1,000만 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식장 측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하객을 49명씩 나눠 예식장 내 세 곳에 분산하겠다거나 뷔페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하객들에게 와인을 주면 안 되겠냐고 한 겁니다. 50인 이하로 저희가 하겠다고 인원수 조정만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는데 식대비를 다 받겠다. 반대품 같은 경우도 2만 얼마짜리. 또 다른 웨딩홀은 자신들의 건물 로비는 창문이 있는 만큼 밀폐되지 않은 야외 공간으로 봐야 한다면서 50명 이상 들어올 수 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객을 49명만 초대하더라도 식사비는 계약대로 130명분을 내라는 곳도 있습니다. 식사 대접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하나도 해드릴 수가 없고 비용은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고. 네. 저도 내일 원래 결혼식을
갈 예정이 있었는데 하는 건 아니고. 무슨 말씀?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친구가 아, 네. 이거 좀 잘하시네요. 어쨌든 내일 결혼식이 있었는데 네네. 그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 그저께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면서 많이 울었다고 신부였는데 어떡해.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저도 덩달아 좀 속상했던 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결혼식장이 원래 보증 인원이라는 걸 둔다고 합니다. 200~300명 정도 이제 정해놓고 그 인원 이상 안 와도 돈을 그 정도 그냥 돈은 내는 받는 거죠. 거예요. 그게. 그게 보통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거의 다 그렇게 계약을 했을 건데 지금 50명, 그러니까 49명까지만 사실상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게 양가 친치만 해도 50명 훌쩍 넘으니까. 그렇죠. 우리 결혼식 문화가 네. 사실 다 이제 그때 얼굴 보고 인사하고 이러는 거니까 많이들 오시잖아요. 네, 사실상 그래서 50인에 맞추기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요걸 좀 어기고 그냥 예정대로 진행을 하자니 초대한 사람도 또 온 사람도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된대요. 300만 원이나.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는 그냥 결혼식을 취소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인륜지 대사기 때문에 축하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부른 사람도 오는 사람도 되게 불편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위약금 부분이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신혼부부들 입장에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위약금 면책 조항이나 이런 걸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근데 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고 지난 3월에 이제 대구발 이제 사태가 났을 때 이제 그때 정부에서 이 예식업 중앙회랑 이야기를 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표준 약관이랑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을 해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0인 이상 대면이 금지가 되는 이제 3단계 조치가 됐을 경우에는 위약금 면책 조항을 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금 미리 마련은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아직 2단계이기 때문에 이 위약금 면책 조항을 적용받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아, 그럼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2단계면?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진짜 이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손해를 이 예비 부부들이 오롯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진짜 막막할 것 같아요. 네. 공정거래위가 사실은 위약금 면책에 대해서 예식업 중앙회에 권고는 해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권고라는 게 사실 어떤 강제가 그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개별 웨딩 업체들이 좀 협조를 자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미 3월 달에 좀 이렇게 결혼식을 3개월까지 미뤄주고 이런 양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협조를 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네, 당장 그런 식을 상황입니다. 앞둔 신혼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좀 실질적인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테슬라 소식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사실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인데 네. 이거 무슨 일이에요? 아니 사실 뭐 테슬라 막 주식이 막 10% 20%씩 오르고 예. 이렇게 회사는 잘 나가는데 좀 안 좋은 소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김민호 아나운서가 테슬라 차를 주문을 했어요. 그럼 네. 이제 보통 차를 주문하면 이제 집까지 무료 이제 탁송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참 기다렸다가 오늘 이제 오는 날이고 너무 설레잖아요. 아침부터. 근데 오후 2시쯤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저 김민호 씨 저희 뭐 테슬라 뭐 탁송 업체인데요. 오다가 사고가 나서 뭐 차 저기 사고 났어요. 예, 그렇게 예.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망가졌어요. 이러면. 당연히 새 차를 다시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아, 테슬라는 우리는 서비스는 제공은 하는데 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다고 하네요. 새 차를 받기로 했는데 수리도 안 해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송하는 서비스까지는 우리가 해주기는 하는데 고장난 부분은 그냥 고객님께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관에 어떻게 써져 있나 보니까 귀하에 신차를 배송하는 것과 관해서 우리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님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만약에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그 고장에 대해서는 보장하겠다라고 보통 약관에는 그렇게 너무 써요. 당연한 약관일 것 같아요. 사실 신차를 인수할 때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하거나 어디를 가지러 가거나 할 때까지는 판매사가 책임을 지고 보장을 하는 거는 좀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그렇게 약관이 돼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무료 서비스 과정에서 좀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테슬라가 이제는 우리는 무료 서비스는 안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객님이 직접 반드시 와서 인수를 해가라 이렇게 정책을 바꾼 거예요. 네. 이것도 약간 좀 고객이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만약에 또 예를 들어 설명하면 김민호 아나운서가 이제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는 8월 20일에 가져갈게요. 8월 20일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네. 근데 8월 20일 날 뭐 해야 돼요, 김민호 아나운서? 방송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이제 딜러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토요일 날 가져러 갈게요. 그랬더니 네. 예,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네. 가봤더니 차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얼룩덜룩하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말이 안 되죠. 제 차인데. 근데 신차 받기로 했는데 네. 빠딱빠딱 새 차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걸 또 저보고 새 차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새 아니 타실라요? 새 차로도 안 될 것 같은 얼룩인데 이건 모른다. 왜냐면 김민호 고객님께서 8월 20일 날 가지러 오기로 해놓고 지났으니까. 그 20일 날짜를 지났으니까 계약서상의 날짜를 그럼 우리 책임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보통 업계 표준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이 인도받기 전까지는 이제 그 과실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보통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면서 좀 너무 우리나라 고객들을 기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1, 2년 이렇게 영업을 한 게 아니라 테슬라가 2017년 6월부터 지금 3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영업을 해왔다고 하니까 네. 좀 황당한 거고요. 다행히 이제 공정위가 이런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 이제 시정을 요구해서 뒤늦게 시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8월 14일부터는 변경된 새로운 약관으로 적용이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8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이 직접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이제라도 새로운 약관이 적용된다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네. 네. 자, 다음 소식은 내년부터 신용 점수제가 도입된다고요. 그러면 등급제였잖아요, 원래.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카드를 만들거나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거나 할 때 내 신용도가 얼마지? 라는 이제 궁금증 갖게 되면 당연히 몇 등급 이렇게 등급을 그렇죠. 좀 떠올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점수제로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등급 확인해보셨어요, 김민호 아나운서? 1등급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럼. 최근에 좀 변했을 수도 있고 예. 뭘 썼어요? 한건 없으면 가소비했구나. 그대로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근데 등급이라고 해도 사실 점수가 있고 등급을 나누는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손에 땀나게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네.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 네. 나눠보실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두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A씨는 신용 점수가 697점인 6등급, B씨는 신용 점수가 698점인 6등급. 그러니까 이 A씨와 B씨는 점수상으로는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대출 허용 기준이 어떤 은행에서 5등급부터다라고 네. 한다면 698점부터가 이제 5등급이기 때문에 B씨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A씨는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딱 1점 차이인데 이 한 점 대출을 차이인데 이렇게 되네요. 네, 네네.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4등급, 5등급, 6등급에 이 몰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4등급은 한 633만 명, 5등급은 700만 명, 6등급은 515만 명 이렇게 네네.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5등급에 700만 명이 몰려 있다 보니까 630점인 예를 들어 630점인 6등급이 있고 697점인 6등급이 있으면 점수상으로는 60점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한 60점이나 점수가 그래도 열심히 네. 모아서 좀 올려놨는데 네, 똑같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제 점수로 세분화를 하게 되면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용 점수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1점 차여서 등급을 대출을 못 받게 됐던 차이는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 2점 차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 신용 등급제상의 문턱 효과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어떤 효과가 좀 해소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같은 등급이지만 점수차가 많이 났는데도 같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했던 이제 그런 것도 해소가 되면서 이 금융연구원이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이 신용 점수제를 통해서 약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를 볼 수 있는,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240만 명 정도다. 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모두 적용받게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적용될 수는 없잖아요. 네. 왜냐면 모든 이제 금융사나 뭐 신용평가기관이나 다 등급제로 지금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이
이 금융 인프라를 좀 이제 등급제로 전환하는 절차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 이 얘기 들으니까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제 수능 재수할 때 원래 표준 점수였는데 등급제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다시 또 다음에 표준 점수 또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논리예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점수제로 했을 때 조금 더 성실하게 신용도를 쌓은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꼭 이 정책이 좀 잘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번복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재수를 예전에 그 힘들었던 기억이 너무 떠오르면서 힘든 기억을 떠올리면서. 제 정보를 탓했거든요. 부디 그런 일 일어나지 않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제 구성진 경제 소식으로 준비해오겠습니다. 다음 주 나오는 거 맞아요? 다음 주 맞아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 봐놓고 뭘 잘 지내셨어요? 계속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네, 아니 근데 새삼스럽게. 이성현 아나운서는 뭐 2주째 됐는데 지난주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전문성도 느껴지고. 네. 야, 아까 강민숙님이 경제 여신으로 거듭난다고. 뭐 그렇게 되실 것 같아서 고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너무 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결정을 좀 해주십시오 카메라 앞에서. 고정 갑니까? 답을 못하겠습니다. 간제 그렇게 우리 뉴스 프리데스크 그렇게 쉬운 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쉽진 않죠. 이산유님이 이선영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하트 보내셨어요. 네. 오늘 근데 저는 근데 들어오면서 그 크라이시스님한테 좀 항의 좀 해야 되겠는데 처음에 저한테 가짜피를 외치시더니 뭐 이선영 아나운서 나왔으니까 뭐 노재필 기자는 양보해도 된다고. 지금 여기 가지 말라고 나왔어요.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이제 하시죠. 댓글 그만 보시고. 네. 오늘 큐시트의 첫인상은 어떤가요? 명확합니다. 명확. 네, 네. 명확한데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네네. 자, 첫 번째 큐시트 산책은 뭐냐면 서울시가 그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건데 네. 오는 30일 자정까지예요. 이제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이제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금지를 한 겁니다. 예, 인구 밀도가 워낙 높고 그다음에 N차 감염이 계속되니까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반 모임이나 행사는 아니고 5개 집회나 5개 집회, 이제 5개 집회죠. 시위에 네. 해당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3단계가 아니고 그 집회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3단계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288명이 나왔어요. 어제보다 그러니까요. 조금 줄었는데 네. 국내가 276명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이 135명.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8명이 늘어가지고 18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이 좀 다양해졌는데 경상북도, 부산, 충북, 충남, 뭐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산발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네, 있더라고요.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어제 저희가 그 버스 대절에서 집회 온 사람들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지역에서 네. 그분들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네. 네. 버스가 뭐 어제 79대라고 했는데 아마 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광주에서는 또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총 21명이 지금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안타깝게 2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한 분은 어제 돌아가시고 오늘 낮에 또 한 분 돌아가셨는데요. 현재 위중하시고 중증 환자분이 12분이라고 그래요. 2분이신데 그 오늘 돌아가신 분은 경기도의 70대 확진자분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대기를 하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네, 기저질환이 있으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원래 기저질환이 네.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70대 분 사망률이 한 10%, 그다음 80대가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 광화문 집회 참석하신 분들의 60% 이상이 70대 이상이세요. 네. 이분들은 이제 감염이 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더 걱정이 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전광훈 목사가 이제 병원에 가 있잖아요. 네.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그 안에서도 이제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검사 강요해서 확진자가 네.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난 여기 서울유료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주일 전부터 5명한테 나한테 제보가 왔어요. 네네. 바이러스 테러한다고. 난 지금도 양성이라는 게 안 믿어져요. 증상도 네. 없고. 나는 뭐 말짱한 뭐 지금. 근데 웃기는 게 보건소에서 하면은 또 양성이야. 또 상계동에서 대병원, 을지병원 가서 하면 또 음성으로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의 뭐 엄청난 숫자가 보건소에서는 다 양성으로 되는데 가보면 다 음성으로 나오는 일이 네네. 수십 명씩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저희 이제 병원에 있는 전광훈 목사랑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매체랑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한 건데 네. 사실은 이 내용이 좀 말이 안 돼요. 지금 이제 그 보건소에서 양성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그러니까 뭐 음성이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시스템상으로 보건소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냥 격리되기 때문에 다른 병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갈 수가 없죠. 근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바이러스 테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그 뉴스 외전에 의사분이 나오셔서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균은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이렇게 받아다가 이렇게 뭐 사랑제일구에 던져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제가 아까 뭐 퀴스트 첫인상이 명확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문영 기자랑 고은상 기자가 이 전광훈 목사와 극우 세력들의 어떤 그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그 팩트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네네. 그래서 그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안타까운 거는 경찰 기동대에서 4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 나가셨던 분. 그렇죠. 네, 맞아요. 한 9,500분의 경찰이 당시 현장에서 이게 집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동원되셨는데 뭐 집회 참여하신 분들이 경찰한테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이렇게 좀 부딪히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옮긴 것 같아요. 지금까지 4명이 나왔는데 앞으로 검사를 더 하게 되면 좀 전수 검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아마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경찰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도 어제보다 53명이 추가돼가지고 현재 676명이에요. 네. 자, 그리고 주옥순 씨, 엄마분의 주옥순 씨도 확진됐습니다. 근데 됐는데 이분도 이제 8.15 그 집회에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둘 다 확진이 됐어요. 남편과 두 분 다 확진됐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 16일 날 유튜브 방송을 자신의 TV에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네. 어제 집회 끝나고 찜질방에서 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안고 찜질방에 갔다는 얘기랑 그럴 똑같은 가능성이 말이잖아요. 높은 거죠. 그리고 찜질방이라는 데가 밀폐된 공간이고 거기서 만약에 확진자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뭐 언론사가 전화를 했더니 주옥순 씨가 하는 말이 안 갔다 찜질방 말을 바꿨습니다. 라이브에서 말해놓고. 그럼 본인이 얘기하고 정말. 또 안 갔다고 그러고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방역 당국을 이게 농락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네. 물론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아무튼 뭐 오늘 이 뉴스도 저희가 다룰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난동을 또 부렸어요. 도망가신 분 말고 또 다른 분인 네, 거죠? 다른 분인데 이분은? 포천에 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인데 그 보건소에서 이제 그 연락을 받고 갔을 거 아니에요? 자진에 자발적으로 오라 그랬는데 안 와서 간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갔는데 그 보건소 여직원을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너도 한번 걸려봐라 이랬대요. 뭐 그건 성희롱까지도 이거는 추가될 수 있는 거 이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뭐 경찰에 고발을 해서 아니 보건소 직원분들이 일부러 가서 그렇죠. 오지도 않아가지고 가서 검사 받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뉴스는 이제 홍익표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다음은 여야 지지율 재역전 소식인데 네네. 그 코로나 이제 광화문발로 이제 퍼지면서 한번 그래프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긍정평가가 45.1%로 1.8%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지난주에는 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34.8, 네. 36.3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38.9, 그다음에 37.1로 역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뭐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네. 이걸 한번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정치권은 사실은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지금 공방이 거셉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태극기 그분들 세력들 그다음에 뭐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현재 야당이 그분들을 계속 이제 지지해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그 지지 세력이니까. 집회 갔던 분들이 사실 지금 그 그렇죠. 안에서 당협위원장도 하고 이러고 네, 있으니까 네. 사실 지금 와서 손을 그어서 우리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해봤자 사실 그 부분에 그 대해서 의미 없는 너무 얘기인데 그 굉장히 오늘 제가 그래서 갖고 왔어요. 양 대표 그 양 당의 그 인터뷰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네. 김종인 위원장도 광화문 집회가 열리기 전 당원들 스스로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참여를 묵인을 넘어 독려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는 당원 총동원령을 내려 정광훈 씨와 함께 집회를 여는 등
아스팔트 보수와 결탁했고 정광훈 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법 조치에 대해서도 종교 탄압인 양 덜씨어 옹호하기까지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광훈이라는 비정상적인 인물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과거 단절을 선언하고 전시의 일탈로 방역망이 흔들리고 국민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분명하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방역 당국과 정부 여당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우리 미래통합당과 8.15 집회를 엮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8.15 집회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주최하지도 않았고 참가를 권하거나 독려한 일도 없고 우리 구성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한 적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여당답게 대범하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 방역 실패를 우리 당과 엮어서 어떻게든지 책임을 피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옹졸하고 치졸한 그런 행태입니다. 네, 이 내용도 이제 뉴스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 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추모탑에 방문해서 이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은 모습이에요. 네. 20초 동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다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빌리 브란트, 서독 1970년 예, 서독 총리가 이제 비슷하네요, 굉장히. 유대인 추모지를 방문해서 무릎 꿇는 네, 모습인데 폴란드 굉장히 바르샤바 비슷하죠. 갔을 네. 자, 넘겨주세요. 네. 자, 보시면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일종의 서진 정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정치권에서 김부겸 전 의원이나 그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긴 했어요.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뭐 무릎 꿇는 게서 그칠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실천에 옮겨라. 지금 네. 국회에 계류 중인 5.18 관련 법안도 있고 하니까 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죠. 관심 있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을 제가 가져온 걸 다 소화하고도 한 30초 남았는데 20초 남았네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 이선영 아나운서는 고정으로 오, 확정된 겁니까? 네. 야, 많은 분들 잘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겠는데요? 진짜. 네, 잘하시더라고요. 예. 네. 아, 지금 8,000분 넘게 뉴스에서 네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저희 얼른 물러갈게요.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